안녕하세요. 조대현입니다. 정말 간만에 우리 정규 방송 틀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목이 좀 쉬었죠. 그래서 연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목 관리를 되게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어쨌든 쉽지가 않습니다. 마이크 들고 유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어제 제가 공천심사 받고 왔는데 그 공천심사 받은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 우리 중앙당 상황하고 선거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제 공천심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전날 밤 9시쯤인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 가서 받아보니까 중앙당 조직부총장이라고 하시면서 공천 면접을 받으러 오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렇죠, 공천 면접 받으러 가야 되죠 했더니만 언제요? 이랬더니만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밤 9시에 그 다음날 올라오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새벽 선거운동 다 돼 있고 조직원들 다 나오기로 돼 있고. 그래도 알겠다 그러고 2시 반 이후로 좀 잡아달라고 얘기해서 어쨌든 오전 선거운동하고 KTX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쪽에서 이제 주신 안내문을 보니까 저하고 유호정 의원하고 같이 둘이 공천 면접을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가 같은 것도 아닌데 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게 아마도 좀 이렇게 시당위원장 그리고 유호정 의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고 좀 당에서 중점적으로 언론에 부각시킬 수 있는 지역부터 이렇게 따로 모아서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저는 시간보다 한 3시 15분에 한다 그래서 한 15분 전에 도착했는데 한 2시 55분쯤 되니까 전화가 와요. 언제쯤 오셨냐. 그래서 국회 바로 앞이다. 이제 곧 들어간다 이랬더니만 빨리 오시면 바로 지금 유호정 의원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유호정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한 명씩 하는구나. 다른 후보들 페이스북 보니까 2-3명씩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유호정 의원하고 저는 그 바깥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죠. 그 국회 의원회관 출입 절차를 밟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호정 의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례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전에 국민의힘 그쪽에서 공천 받을 때는 자기소개 예상 질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냥 엉뚱한 거 공약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 사람들 아예 그런 게 관심이 없는데 자기소개에서도 관심도 없고 의정활동에서도 관심도 없고 이번에 고양시도 봤지만 몇 년 당협위원장에도 줄줄이 다 날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기적인 집단이다. 참 야비하고 어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부려먹고 그 당협위원장들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해놓고 그거 다 그렇게 날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그 지역을 비워놓든지 그렇잖아요. 실컷 4년 5년 해놨는데 그 억울하다고 막 뒹구는 사람들 보니까 저하고 같이 당협위원장 했던 사람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좀 딱하고 거기서 분들 제가 봐도 그분들 공천 안 줄 거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으면 공천 받아도 많이 질 것 같으면 그 양반들 공천을 줘요. 나가서 치라고. 왜냐면 그래도 국민의힘 정도 되는 당이 후보를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절대로 저 사람한테는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난리더라고요. 다 전략공천으로 갖다 꽂고 고양시 갑 같은 데도 갖다 꽂고 수원에도 보니까 전부 다 줄줄이 꽂았죠. 그래서 뻔한 레파토리인데 어쨌든 안타까운 면이 있었고 저는 사실은 우리 개혁신당은 공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별 걱정을 안 했어요. 여기 뛸 사람도 없고 막말로 저하고 개혁신당 후보 중에 저하고 경선을 해도 저한테 이길 사람이 저는 없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내려와도 저하고 경선 붙으면 나는 못 이긴다고 보니까 제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렇지만 뭐 집안치 없고 땅 한 번 사본 적 없고 음주운전 한 번 안 했고 뭐 남들 두세 번 하고도 뭐 배지 잘 달던데 안 했고 그 다음에 공부할 만큼 했고 남들만큼 그 다음에 병력 뭐 센데 했죠. 육사 출신들이 가장 뭐 선호하는 건 아니고 우리 초급 장교들은 별로 선호하진 않지만 군기가 세다는 곳에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근무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이든 뭐 드러난 자력이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앉자마자 첫 질문이 30초 자기소개를 하라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에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7번이나 경쟁 한번 못 붙고 심지어 룰까지 바꿔가면서 공천 탈락시켰던 그 당을 나와서 드디어 제 이름으로 된 벽보를 벽에 건다고 생각하니 감개무량하고 또 우리 개혁신당이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뭐 이미 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는지 분위기가 아주 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자기소개서도 뭐 내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수성을에서 어떻게 이길지 이준석 대표한테 대구 출마하자는 부탁을 받고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뭐 첫째, 둘째, 셋째 나눠가지고 썼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내 표를 갉아먹을 상대 가장 대표적인 게 민주당, 정의당의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 사람들을 못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분들 지금까지 대구의 민주당 후보들은 15%는 다 받았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국가 돈으로 보전받아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걸 못 받는다는 걸 딱 위협을 주면 포기할 거라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지역의 후보가 지역구 출마하기 위해서 북콘서트까지 1월 7일 날 다 했는데 1월 6일 날 갑자기 제가 대규모로 북콘서트 하는 걸 보고 결국 비례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없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마찬가지 결국은 뭐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그래서 지금 뭐 무슨 진보 무슨 연합인가 있죠. 뭐 나오면 1% 받을지 2%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뭐 준비를 해서 9일날 발표한다는데 개의치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소속 후보가 한 분 계시지만 거기도 완주할지 안 할지 또 1% 받을지 2% 받을지 제가 그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대구 구도는 원래 그랬고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하고 저하고 1대1 싸움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30%는 이미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가 2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2번 나왔고 제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을 제법 알아요.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의 신분을 노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설득을 많이 해서 결국 우리가 2027년도에 다시 윤석열 정부 같은 정부가 아닌 대구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부끄러워해요. 양심이 있는 대구 경북의 핵심 당원들은. 그래서 그분들한테 앞으로 정말 2027년도에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의 후보를 내세워서 나라의 전체에 유익이 되고 또 전 국민들이 전국에서 우리 대구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진짜 보수정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제가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비록 커밍아웃 할 수는 없지만 도와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기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수나라의 100만 대군 당나라의 80만 대군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안시성 하나를 못 깨고 얼찌문득 장군한테 몰살당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큰 집 작은 집론으로 우리 결국 합친다는 얘기를 우리가 결국은 개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흡수할 거다. 저는 그래 봐요. 왜냐하면 대권 후보가 없는 당은 불임정당이잖아요. 한동훈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동훈은 결국 이번 총선 마치고 나면 결국은 난 팽을 당할 거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스타일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총선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부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는 거지. 3년이나 임기가 남은 권력이 절대로 그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카리스마를 비교해보면 한동훈은 그냥 만들어진 꼭두각시 인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한 방에 훅 간다. 제가 그 황교안 신드롬을 옛날에 봤거든요. 황교안 그 전에 말할 것 없이 반기문, 오죽하면 보세요. 옛날에 조순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한 방에 가는 거. 자기 스스로 권력을 바닥부터 쌓아오지 않으면 누군가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놨으면 그 바닥을 경고해보지만 더 힘센 사람이 빼버리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여기에 설득하기를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이 대권 후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연설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 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정도의 수준, 지난 10년을 보고 앞으로 10년을 예측해 봤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대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안 나온다. 다 동의하세요. 대구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도 늘 이재명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 미워요. 이재명 같은 사람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구도 안 변하는 거예요. 대구 욕할 거 없다. 내라도 이재명 찍지 않는다. 이재명 당, 저 당을 어떻게 찍어요? 그러니까 대구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30초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한 분이 영천이시네요? 이래 물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곳만 영천이고 5살까지 살았고 6살 때부터 대구로 올라와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 정체성이 사실은 영천보다 이쪽 대구 수성동 이쪽 수성성당부터 시작해서 대봉교, 중동교, 상동교 이쪽 있잖아요. 중동, 상동, 파동 특히 이쪽이 저의 정체성이 있는 곳인데 대봉교부터 걸어서 저 시내 그때 버스비 100원인가 몇십 원인가 아끼려고 걸어가기도 하고 이 지역은 안 가본 데가 없고 제가 물고기 잡던 뛰어놀던 데가 신천이고 방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제 정체성은 대구인데 우리 아버지가 고향은 대구가 될 수 없다. 이 조상부터 태어나고 자랐던 곳 아버지 엄마가 살았던 곳 이게 고향이기 때문에 네 고향은 영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다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영천이란 게 이렇게 감사한지 몰랐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귀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수성구에 영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요. 그렇게 다 키득키득 묻더라고요. 영천하고 수성구하고 바로 경산 하양역 붙은 데이기 때문에 영천 사람이 수성구에 제일 많이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창녕조가란 것도 아직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만큼 내가 감사해 본 적이 없다. 너무 감사하다. 왜? 창녕조가도 너무 많아요. 왜? 영천에는 남조 북정이라고 남쪽이 조시, 북쪽이 정시. 그래서 조시 집성촌이 있는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조시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다. 선거에 큰 힘이 된다니까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김종인 할배는 제가 들어갈 때부터 입이 이래 귀에 걸려가지고 제 걸 읽어보시고 안 그렇겠습니까? 100명 넘는 사람들이 신청한 걸로 아는데 계속 면접을 하다 보면 정형화된 거 다른 후보들은 그냥 자기소개하고 정형화된데 저는 면접이 8번째니까 면접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밌겠어요. 또 게다가 혼자 갔고 국민의힘 거기 있을 때는 5명, 6명 들어가서 10분 이렇게 하고 1인당 1분 발표하라 그러고 질문 한턱 던지고 그냥 많은데 여기서는 저 혼자 15분 했거든요. 얼마나 똥값 뽑았죠. 그래서 저는 공천심사비 국민의힘 때 비교해보면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또 이제 물으시기를 대구 분위기는 어떠냐 악수를 해보면 느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지금도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준석 당이라고 계속 욕하고 저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 부친이 이제 혼자서 명함을 들고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명함을 돌리시는데 하도 사람들이 이준석 당이라고 막 욕하면서 손살에 치고 안 받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뒤통수에 대고 화가 나가지고 80 넘은 영감이 내가 언제 이준석이 찍어달라고 했는겨. 우리 아들 조대호이 찍어달라 했지. 우리 아들은 육사 나와가 나이도 많고 이준석보다 나이도 많고 절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한다고.
근데 왜 명함 한 장 안 받아가냐고. 제가 이 말 했을 때 그 극렬 지지층들이 막 대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그때 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걸 또 뭐 이준석 욕했다고 퍼나르고 뭐 이러던데 어쨌든 그 말씀을 면접 심사관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듣고 제가 더 가슴이 타서 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마지막이라고, 이번이 네 선거를 도와주는 내가 살아 산 게 마지막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또 질문하시기를 국민의힘에서 당협위원장도 했대요, 뭐 이러기에 제가 맞습니다. 일산 서구 당협위원장,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일산에서 당시에 시민운동하면서 요진 YCT 학교부지 비리 의혹 때문에 최성시장하고 5년을 싸우면서 5번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법 위반, 명예훼손, 허위사실 너무 많아서, 근데 결국 마지막에 비열한 독재자라고 했다가 SNS에 썼다가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패소해서 벌금 100만 원 받았습니다. 모욕죄란 게 선진국이 넘는 법인데 여기서는 그것도 죄라고 하니 결국 100만 원 맞아서 전과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지역에서 기사가 수백 건이 쏟아졌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자유한국당 때 당협위원장 선정할 때 전국 최고 경쟁률 9대1, 거기에 현역 국회의원 신보라도 있었고 당대표 홍준표 대표의 측근도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점수가 제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반대하는 또 최고위원들, 저를 싫어하는 최고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이래서 안 될 뻔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다른 거 다 따지지 말고 점수대로 결과를 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홍문표 총장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당대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그 지역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닦았는데 당연히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그 당시에 공관위 부위원장을 했던 김세현 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여도연구원 부원장 임명했다가 그것도 최고위원회 반대하고 황교안 대표가 반대하고 태극기부대가 반대해서 여도연구원 상근부원장은 제가 여기 사족을 붙이자면 권영진 시장도 국회의원 한번 하고 했던 지역이고, 이종혁인가 최고위원하고 여의원 상근부원장을 할 정도로 배지를 한다는 사람 중에는 최고 요직이에요. 부원장이 몇 명 있지만 상근부원장은 그 실세 중에 실세니까. 근데 당연히 기득권의 힘에서 저를 안 뽑아주겠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제가 여의원 상근부원장을 하면 여론조사 이런 거 다 제가 데이터 올리고 거기다가 의견 첨부해가 분석해 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길을 쓰고 조대원이는 안 되려고 막았고, 그 6주 끌다가 결국은 안 됐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고양정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공천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했다가 갑자기 김세현 의원이 연락이 와서 안양, 구리, 부천 중에 골라라고 해서 내가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고양갑을 공천 주겠다, 심상정은 붙어라, 그래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스피커폰 틀어놓고 공관에서 연락 올 때는 우리 운영위원들 설득을 해야 되니까 운영위원들하고 다 같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미 컷오프 됐다고 했던 그 지역 위원장이 어쨌든 대표하고 가장 오른팔이 당시에 정점식 의원이었고, 정점식 의원과 고교 동문관계로 연결된 분이 다시 살아나서 공천을 받고 나가서 저는 결국 못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함익병 위원이, 공관위원이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총선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이렇게 제가, 그러게요, 제 대신 나갔던 고양정 후보도 10% 가까이 대패를 당하고 이긴다고 하더니만 고양시 다 졌죠. 그래서 제가 KBS 나가서 이대로 가면 100석 못 한다고 했더니만 당시 여의도 연구원에서 151석 한다 그러고 모대도 136석 한다고 이러다가 실제로는 103석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상황이 그렇게 대구 경북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도 통화할 때도 대구 오면 이준석 떨어진다, 여기는 안 된다, 말씨부터 서울말인데 뭐 여기 와가지고 공정전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지역 기반이 없이는 안 된다, 수도권이 아니다. 여기는 수도권은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섞여있기 때문에, 고양시만 하더라도 내 일산 서구에 토박이는 고양시 108만 인구 중에 원래는 6만 밖에 안 됐거든. 고양 본 사람이. 그 오래 산 사람 20년, 30년 살았다 해도 그분들은 나고 자란 학교를 이 초중고를 나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지역이 유지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정말 악착같이 도와줘도 기껏해봐야 전화 5통 돌리면 다예요. 10통 이상 돌릴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은 달라. 이 지역은 다른 지역 살아도 여기서 초중고를 나온 사람들은 전화 돌리면 5통, 10통, 심지어 50통 돌릴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입소문이 통하는 곳이다. 지역구도 좁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길을 유시민 그 당시 후보가 32%를 얻었는데 아마 그거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해서 제 목표는 김부겸의, 물론 수성갑이지만 김부겸의 40.4%를 얻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선은요, 내가 그랬지,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운데 또 압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후보가,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긴장해가지고 저를 따라서 선거운동 하다가 몸살이나가 들어누워가지고 선거운동을 못할 수도 있을지도 뭐 모르지 않겠냐. 그래서 그만큼 빡시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이 도와주시면 뭐 또 세상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하니까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더라고요. 이준석도 밟고 가려면 밟고 가라. 그 지역에서 당선되는 게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대구에서 한번 당선돼 보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안 그래도 제 목표는 뭐 지역구에서는 40% 김부겸을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혁신당 내에서는 내가 당선이 안 되면 지역구 당선될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단 1%라도 제가 더 얻겠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얼굴이 이준석이 아니라 조대훈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게 이분들한테, 야, 이준석이를 했는데 당대표인데 네가 왜 시비를 걸고 까부냐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또래들 집단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공천관리위원장, 김정인 관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공관위원들은 물건 하나 발견했네. 이 개혁신당의 김정인 대표가 위원장이 그러셨잖아요. 면접을 하다 보면 다들 새로운 인물이니까 또 거기서 어떤 새로운 숨어있는 보석들이 드러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공천 심사하기 전에 언론에서 하신 말씀을 봤는데, 조대훈이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원석 하나를 발견했다는 마음으로 거기 계시는 함익병이나 그다음에 연세가 57년생 교수님이나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눈매가 너무 따뜻했고, 그래서 제가 인사 마지막에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그리고 한 분이 또 고등학교 동문들도 많이 찾아가라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맞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이것도 하늘이 도와서 우리 고등학교 동문들이 중에는 한 분도 이번 총선에는 출마를 안 하시기 때문에 모든 동문들이 저를 돕고 있고요. 능인고등학교같이 조영, 정사만 이렇게 막 나누어가지고 기수별로 나눠 싸우는 건 아니고, 모든 동문들이 이번에 우리 덕원고등학교도 국회의원 한번 배출할 때가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일심동체로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이것도 하늘이 돕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또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15분 하고 제가 이제 일어서서는 인사 90도로 하고, 제가 나가면서 딱 나갔는데 그분들 딱 보니까 피로해 보이고 그분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도리어 짠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좋은 결과, 좋은 소식 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고 제가 딱 돌아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도리어 이제 공천심사 받으러 간 사람이 공천심사위원들을 격려했죠. 격려하고 용기를 드리고 나왔고, 그리고 저는 바로
이제 뭐 집에도 한번 들릴 새 없이 저희 집사람 직장이고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가서 얼굴 보고 바로 차 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또 오늘 새벽부터 거리에 나왔고 뭐 똑같은 패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과 조직은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 현역 대구 국회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개소식하면 3,000명이 몰렸다. 돈은 후원금은 단 1시간도 안 돼가 마감됐다. 후원계좌를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쓰러지면 내가 개혁신당의 얼굴인데, 그리고 내가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중에 이준석 대표를 제외하면 내가 이 대표 선수인데, 여기서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행동 하나 하는 게 결국 앞으로 개혁신당의 존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거리에 나가서 표정 하나, 태도 하나, 연설 한번 할 때도 적성 연설을 하지만 혼신을 다해서 머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간 반 하고 나면 녹초가 돼서 거의 쓰러지는데, 그럼 집에 가서 잠시 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샤워하고 다시 또 준비가 나가고 나갑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조대현 잘한다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댓글 한번 다는 걸로 하면 그걸로 우리끼리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악착같이 어제 그 국회 앞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있었던 그 지지 한 분, 그분 다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 저한테 마지막 했던 말씀이 조 위원장 외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혼자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다.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대들이 가장 짠해하는, 미안해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그래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 말씀하시면서 저를 격려하시는데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반전과 기적의 감동적인 드라마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